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 해양 저널리스트로 여러 해양 분쟁과 불법 조업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전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은 제 취재 목록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한국은 조용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이달 초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슨 씨, 서해 불법 조업 관련해 실제 상황을 보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봄철에는 꽃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침입이 더욱더 빈번합니다. 이메일 맨 아래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요.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장한 상대와 싸우는데 총도 안 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도착 후 해양경찰이 있는 서해안이 있는 목포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을 때까지만 해도 저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어민들도 생존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저 조업구역이 겹쳐서 벌어지는 단순한 분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고 항구에는 고깃배 대신 해경 순시선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맞이해준 건 이승민 경감이었습니다. 그 수척한 얼굴과 태운 피부, 깊이 팬 주름은 이 사람이 매일 바다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씨, 오늘 밤 같이 타보시죠. 불법 조업 어선은 밤에 움직입니다. 지금부터가 전쟁이에요. 이승민 경감의 말에 긴장했지만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설마 밤바다에서 그 정도까지 심할까?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가 덧붙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총이 없습니다. 철창, 고무탄, 그리고 배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쇠꼬챙이, 쇠파이프, 심지어 사제 폭발물까지 쓴다고 들었는데 한국 해경은 왜 무장을 안 하죠? 그럼 다치면 어떡하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경찰이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맞아야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해경 순시선에 올랐습니다. 배는 거칠게 출항했고 서해의 밤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해경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11시 방향, 불법 어선 확인. 조명 전환, 대응 준비. 이승민 경감은 바로 전원을 꺼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닷바람에 섞여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리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보였습니다. 작은 점이었던 배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철선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고 어두운 물 위에 매연과 기름 자국을 남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접근합니다. 준비. 해경들이 방호복을 입고 두꺼운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중 한 명은 쇠창살을 들고 앞쪽 갑판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또 다른 대원은 고무총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릴 넘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은 단순히 상황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의 일상에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의 배가 중국 어선에 다가서자 그들이 갑자기 방향을 꺾으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해경이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소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은 쇠막대를 던지며 저항했고 그 순간 이승민 경감이 들고 있던 무전기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전기. 제가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느려지는 듯했습니다. 저도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저 취재하러 온 기자였던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민 경감이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주 약과입니다. 어떤 날은 배를 들이받고 불을 붙이려는 어선들도 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내성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 이 싸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였어요.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쫓고 쫓기는 상황이 지나고 마침내 중국 어선은 도주했습니다. 해경은 철수하며 항구로 돌아오는 길, 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귓가에 울리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누구도 그 넓은 바다에서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 않은 생각만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민 경감은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아버지가 고기 잡던 곳이에요. 이젠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곳이죠.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바다는 누구에게 뺏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무차별하게 바다까지 무참하게 긁어 바닷속의 환경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산물의 씨가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호초까지 다 죽어 바닷속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까지 흔들립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이들 고통을 넘어서 바다를, 가족을 그리고 인류를 지키기 위한 그들 싸움의 의미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에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다가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불빛이 수십 척의 배들이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영화에서 보던 해적 이야기처럼 바다에서 밀려오는 공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승민 경감이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 어제는 초입 정도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만조 직후 바람이 잔잔한 날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10대, 20대도 아닙니다. 5, 60척이 한 번에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법 조업이 그렇게 규모일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민 경감은 노트북을 열어 실제 상황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서해 바다 한가운데 마치 수산시장처럼 붉은 깃발을 단 중국 어선들이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그냥 한국 영해를 밟고 들어오는 건가요? 이승민 경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밤 11시쯤부터 움직입니다. 불을 끄고 무전기도 차단하고 엔진 소리만 죽인 채 스멀스멀 들어와요. 레이더에 안 잡히게 저속으로 파도를 따라 숨어들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밤을 새워야 해요.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해양 질서와 안보 문제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기를 안 쓰시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우리 바다에서 저렇게 조직적으로 약탈이 이루어질 때 정당 방위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 어선이 북한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격을 하거나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려 북한 해역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던데요. 이승민 경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총을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다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는 국경을 지키지만 전쟁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 바다에는 생명이 있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경본부의 감시센터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레이더와 위성 화면으로 선박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센터 앞에는 24시간 교대 근무 중인 해경 요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빨간 점들이 불법 의심 선박입니다. 한 대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 중 일부는 낚싯배를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꾸고 국기도 바꿔 달죠. 그러니까 바다는 위조와 거짓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중국 어선을 잡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조건 모른 척하고 우린 그냥 고기 잡으러 왔어요 라고만 반복합니다. 그 순간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바다 위에서 봤던 중국 어선 하나가
갑자기 갑판에서 쇠파이프를 던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정말 단순히 생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목포 어촌마을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불법 조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난 한 어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손등은 거칠고 바람에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들어온 이후로는 새벽에 나가기도 무서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물 깔아 놓았는데 그걸 배로 갈아엎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물값만 수백만 원 날렸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우리 애들한텐 이 일이 안 시킬 생각이에요. 이젠 바다에서 희망이 안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어민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들의 고통이 전 세계 해양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은 너무 편했어요. 그 뒤에 피해받는 수많은 한국 어부들의 현실은 제가 보지 못한 그림자였습니다. 경감님, 오늘 밤도 출동하세요. 제가 두려움이 묻어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오늘은 조용한 날이라 더 위험합니다. 조용할수록 놈들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조용한 날은 불법 어선이 더 잘 숨어드는 날이라는 사실. 밤의 그림자는 조용할수록 더 두껍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순시선에 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제가 몰랐던 진짜 현실과 진짜 전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겨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자꾸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본 중국 어선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어젯밤 순시선 안에서 들은 한 어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부모님이 생을 마친 곳이에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어촌마을로 가서 이 바다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 바다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지켜져야 하는지 저는 끝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경 측의 안내로 전남 신안군의 한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4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외딴 어촌이었죠. 섬 이름은 가거도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적고 대부분 고령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바다 내음이 확 들어왔고 작은 선창가에는 그물과 부표, 낡은 고무 장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섬에서 40년 넘게 어업을 해왔다는 김상철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부두 옆 작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새벽 조업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처음에는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10여 년 전부터는 점점 달라지대요. 이젠 자기들 바다처럼 들어와서 싹 쓸어가요. 그 말에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물 다 펴놓고 새벽에 나갔더니 그물이 아예 없더라고요. 배가 끌고 가 버린 거지. 신고해도 못 찾고 손해만 봤어요. 김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쌓인 분노는 금방 느껴졌습니다. 우린 뭘로 먹고 살아요? 자식들도 도시로 다 나갔어요. 남은 건 이 바다뿐인데 이 바다마저 뺏기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괜히 죄송해졌습니다. 중국 어민의 생존권 운운하던 제 예전 기사가 떠올랐으니까요. 그 기사에 작은 어촌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었으며 그들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중국 어선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구역이에요. 밤에 보면 불빛이 마치 별 같아요. 근데 그 별들이 우리 그물을 자르고 배를 들이받고 가끔은 욕까지 해요. 이 어르신은 한 땀 한 땀 바늘로 꿰매고 있던 그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묵묵히 메모만 했습니다. 글자를 써내려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옆에 계시던 김 어르신의 부인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아들 해경하다가 다쳐서 지금 서울에 있어요. 중국 배랑 맞닥뜨리다가 쇠막대기로 맞았어요. 아직도 허리를 제대로 못 써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어르신의 아들이 그날 밤 제가 봤던 이승민 경감이 이끄는 순시선에서 함께 싸웠던 해경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바다에서 먹고 살고 또 다른 가족은 바다를 지키고 싸우고 있는 현실. 그래도요, 저희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들이 바다를 지킨다고 할 땐 무서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누가 이 바다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죠.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깊숙이 들어와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그건 해경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어부들, 그 어부의 가족들,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 모두였습니다. 어느새 주변에 아이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뛰놀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디서 왔어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신기하게 쳐다보더군요. 삼촌은 미국에서 왔어요. 바다 취재하러 왔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바다 나가요. 그런데 맨날 아빠가 무서운 배가 자꾸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그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바다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섬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기사들, 그 안에 빠져 있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분노, 그들의 눈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써야겠다.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겠다. 이 바다를 지키는 건 총이나 칼을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 가족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어머니들,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목숨 걸고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하늘은 잔잔했지만 바다는 한 점의 바람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거울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 위에 떠있는 부표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승민 경감이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위험한 날입니다. 조용한 바다는 침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다예요. 순시선에 탑승하기 전부터 긴장이 감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출항을 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배에 탑재된 고무탄 발사기와 방호복, 그리고 단단히 조여맨 구명조끼까지 모든 것이 전투를 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 수평선이 어둠에 잠길 무렵 출항했습니다. 달도 없었고 별빛조차 흐릿한 밤에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엔진 소음을 최대한 줄이며 해상 경계를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씨 레이더에 뭔가 잡혔습니다. 해경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작은 붉은 점 몇 개가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입니다. 기동 패턴이 이상해요. 세척이 먼저 접근하고 있고 뒤쪽에 더 있습니다. 이승민 경감은 무전기를 잡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대원 출동 준비. 불법 조업 어선 추정 선박 6척 접근 후 경고 방송 시작.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배는 조용히 그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끈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눈앞에 어렴풋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규칙적이지 않았고 무언가를 잡기 위해 바닷속을 비추는 투광등 같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불법 투망 중입니다. 대원이 말했습니다. 순시선은 경고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현재 귀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행을 올리는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고 방송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척의 중국 어선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배는 우리 쪽으로 돌진해왔고 갑판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조심하세요. 쇠막대기입니다. 이승민 경감이 외쳤고 우리는 모두 몸을 낮췄습니다. 금속이 갑판에 부딪히며 쨍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경고한 발사 준비. 고무탄 발사.
해경 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작전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이 속도를 줄였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어선이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물이 순식간에 우리 배의 스크루 근처에 던져졌고 배가 휘청이며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배 멈췄습니다. 스크루에 뭐가 걸렸어요? 운항 담당 대원이 외쳤습니다. 배 안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승민 경감은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전 대원 방호장비 착용, 근접 제압 준비. 순식간에 상황은 수면 위 충돌로 번졌습니다. 우리 순시선이 주위를 지킴과 동시에 중국 어선 한 척이 바짝 다가왔고 해경대원 한 명이 갑판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대원이 외쳤지만 중국 선원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 파이프가 대원의 어깨에 맞았고 그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의무반, 부상자 발생. 무전기로 긴급 지시가 떨어졌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선 분쟁 지역에서 제가 목격한 폭력과 충돌의 장면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여길 보호하러 왔는데 왜 이런 희생이 반복되는 걸까? 결국 중국 어선은 해경의 대응으로 철수하였고 순시선은 부상당한 대원을 응급 조치하며 급히 항구로 복귀했습니다. 선장은 결국 붙잡혔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승민 경감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갑판 위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별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물결 위에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민 경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이 바다는 우리 국민의 삶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바다는 조용히 천천히 빼앗깁니다. 그 말은 마치 총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울리는 가장 큰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들의 침묵과 고통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순시선 위에서 본 그 장면, 쇠파이프를 맞고 쓰러진 해경대원, 조용히 뒤돌아가는 이승민 경감의 뒷모습까지 마치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영상처럼 떠오르고 또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 바다에 오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그저 기사 하나 쓰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해양 갈등, 불법 조업 문제, 중국과의 긴장 상황. 그냥 사실 중심으로만 정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고 목숨을 보고 가족을 봤습니다. 그리고 국경이라는 선이 종이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생명을 가르는 진짜 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 번 더 덕목도 섬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상철 어르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많은 걸 들려주셨던 그분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작은 고무배 옆에서 그물을 손보고 계셨습니다. 그물은 여기저기 찢어진 자국이 많았고 어르신은 한 땀 한 땀 바늘로 꿰매고 계셨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이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날 말씀해주신 이야기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에 한 번 빠지면 쉽게 못 떠나요. 여긴 참 조용한데 사람 마음은 시끄럽게 만들죠. 덕목도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 고요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한국 해경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국 쪽이랑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솔직한 고백에 김상철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이요, 외교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잃는 걸 봐야 비로소 진심이 전해지는 법이죠. 그 말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올라온 바람처럼 제 가슴을 확 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뉴스 한 줄, 통계 하나로만 봤죠. 어르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긴 보이지 않아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어떻게 내놓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불법 조업이 심각하다는 뉴스 하나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였고 삶의 이야기였죠. 며칠 전 순시선에서 다친 대원은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고 했죠. 그 대원이 했던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기자님, 이거 기사 나가면 뭐가 바뀔까요?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바뀌어야 해요. 바꿔야 해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섬을 떠나는 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왜 이 바다에 오게 되었는가? 처음엔 그냥 일 때문이었어요. 세계의 불법 해안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한국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바다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울에서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썼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며 군사력과 해양 안보는 주로 미 해군에 의존한다. 해양 주권 방어에 있어 실질적인 능력은 제한적이다. 그 문장이 이제는 얼마나 틀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경대원과 어부,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두렵다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시 그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굵은 선으로 그 위에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나라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그 어떤 국민보다 진심으로.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미 대사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였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걸 정리해서 보고서와 기사로 완성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며칠 전 가거도에서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떴습니다. 김상철 어르신이 고무배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장면이었죠. 사진 속 어르신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깊었고 그 안에는 세월이, 바람이, 그리고 바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해양 안보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시대의 진짜 수호자다. 글을 쓰는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묵직한 책임감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상당했던 해경대원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의사 말에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대원이 제게 물었던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자님, 이거 기사 나가면 뭐가 바뀔까요? 그때는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에 주목했고 한국해양경찰의 활동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와 기사의 경계를 넘어서 해양안전, 환경보호,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실린 제 기사는 해경의 헌신과 용기를 강조하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이 바다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었죠. 제이슨의 글은 더 이상 그저 해양 저널리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이승민 경감이었습니다. 제목은 제이슨 씨, 우리 바다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 씨, 기사 잘 읽었습니다.
대원들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다친 박 대원은 병상에서 계속 기자님 기사를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그의 말이 그러더군요. 이젠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글을 쓰며 저의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이 바다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 미국 CNN에서도 한국 서해안의 불법 조업에 맞서 싸우는 진짜 영웅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아직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저는 그 기사가 나간 날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바다의 기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다를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총성과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끈질긴 의지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바다와 사람들, 그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모든 바다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삶이 얽혀 있고 그들이 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해양경찰의 희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각오도를 찾고 싶습니다. 김상철 어르신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알리고 싶었고 그들의 삶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뿌리내린 책임감을 느끼며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다짐이 커져갔습니다. 어서 진짜 이야기를 담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 저녁에 있던 일들을 더 한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 바다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해경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또한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천천히 글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기억.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만난 소중한 기억으로서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전투와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께 며칠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다는 다 기억해요. 누가 지켰고 누가 등 돌렸는지 바다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과의 만남도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겠죠. 그날 밤 평화로운 바다 위에 떠오르는 별빛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그 기억들을 지켜내겠다고. 저는 제 노트북 앞에 앉아 한자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길 기다리며 글을 완성해 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그 바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숨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 조업의 그림자 속에서도 싸우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과 고통을 지켜보며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다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의미를 알고 지켜보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이 바다를 주시하고 그 싸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 해경 여러분 존경합니다.